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이렇게 내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신상이 드러날 수 있으니 분야는 살풋이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부유했던 편이었어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님 덕을 봤으니 운이 좋았던 거죠. 아빠는 피부과 의사로 있으시고 엄마는 봉사센터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으면서 부족함 없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떤 꿈이든 응원해주겠다는 부모님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전혀 다른 쪽의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는 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과 때마다 백화점을 가서 명품을 사고 이틀에 한 번은 꼭 좋은 레스토랑에 가야 했고, 특히나 저는 이런 일상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죠. 전 남들의 기준보다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우쭐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가 좀 부끄럽게 느껴져요. 습관처럼 허비하던 그 소비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더 컸던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어떤 목적의 소비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랬던 저희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살아생전 할아버지도 의사셨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셨던 거죠.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말 없이 저희 할아버지라고 답했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였고요.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적인 면이나 성과적인 걸 떠나서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본인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분이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대요. 본인의 노력으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요. 평소엔 검소하게 지내시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때마다 기부를 하셨고요. 훗날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은 당시 할아버지의 그런 가치관과 신념을 이해하지 못하셨대요. 당신이 그렇게 애쓰면서 힘들게 얻어낸 값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싫으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알게 모르게 반발심이 생겨 더욱 아낌없이 지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어릴 적엔 할아버지랑 아빠랑 부딪혔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면서도 생각과 지향점이 너무나 달라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제가 1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 할아버지가 참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생전에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위해주던 사이셨던지라 그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할아버지는 상심이 너무나 큰 탓에 병원도 그만두셨고 주마다 하시던 봉사활동도 나가지 못하셨어요. 오로지 집에만 계셨죠.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부모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실감은 오롯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괴로우셨겠죠?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2년을 함께 살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옷을 사드리고 가족여행을 주기적으로 가고 매일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노력했지만 결코 할아버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어요. 앞에선 잘 웃으시고 저희와 대화도 끊임없이 나누었지만 잠시 틈만 나면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가만히 시간을 보내셨어요. 마치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할아버지의 바람대로인지 어느덧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로 번져버린 건지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병상에 누우셨죠. 할아버지는 그때 스스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평소 못 보는 지인들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하신 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건네셨거든요. 아마도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할아버지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의 임종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두기도 했고요. 한창 일로 바쁜 오후에 할아버지가 급히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녁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서 웬일로 고집을 피우셨죠. 가족들이 다 모이고 나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니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다. 내가 어릴 적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친구놈들이랑 시내에 놀러 갔던 때였어. 갑자기 어떤 차에 인도에 있는 우리 쪽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온 거야. 나중에 보니 음주운전 차였던가 그랬지. 그때 하필이면 내가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혼자 떨어져 있었거든. 차는 정확히 내 쪽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대로 사고가 났다면 나는 꼼짝없이 즉사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 옆에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밀어서 구했고 차는 그대로 상가에 박혀졌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도로로 떨어져서 팔 한쪽이 크게 다쳤었다. 비가 줄줄 나는 걸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던 내가 봐도 꽤나 큰 상처였지. 웃긴 건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호련히 가버렸다는 거야. 어떻게든 살해하겠다며 붙잡았지만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가던 길을 가더라고. 난 바보같이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래서 뒤늦게 찾으려 해도 결국 찾지 못했지. 그때 내 인생이 바뀐 거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혹여나 그 사람이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됐거든.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더 커지면서부터는 우연히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못 지나치겠더라고. 혹시 그 사람이 날 구해준 그분이 아닐까 해서. 내가 의사를 꿈꾸게 된 건 사실 지극히도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어. 나를 구해준 이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마음이 살다 보니 점점 개인을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변하더라. 난 그것마저도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게 그로 인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다. 적어도 바보처럼 살지는 않기로 했으니까. 난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로 시작해도 좋으니 자신만 아는 삶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박수 받는 일이 아니어도 좋으니 적어도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흘려보낸 지난 2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너희가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걸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긴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튿날 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은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허울뿐이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당신들이 정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시작은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서부터였습니다. 전업주부로 계셨던 엄마는 봉사센터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파도 병원을 쉬는 날엔 센터에 나가 무료 급식 일을 돕거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셨어요. 부르계층의 기붕도 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다 보니 자연스레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부에 대해 자만하고 과시하기보다는 검소하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거죠. 부모님이 바뀌니 저도 함께 변화하게 되었고요. 처음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할아버지였기에 유언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베푸는 삶을 살아보니 삶의 철학이 생기고 신념이 세워지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마음속 공백을 항상 탕진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삶의 교훈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희 집안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서론이 다소 길어졌네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 전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따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같은 취미를 가진 덕분에 처음부터 어색함 없이 대화가 잘 통했어요. 봉사를 다니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였거든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밥을 먹고 쉬면서 틈틈이 대화를 나누고 무엇보다 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니 호감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 좀 재미없고 너무 순박한 게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 눈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2년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1년차 부부가 되었네요. 남편은 엄청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라 지금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집에 쉬고 계세요. 집에 계시지만 대개 골프, 사교 모임, 꽃꽂이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외동이었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그만큼 잘 해내준 것에 대해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편이었어요. 특히 어머님이 그러셨고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시부모님 댁을 찾아뵌 날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글 쓰고 있다며.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 며느리는 병원 의사 정도 돼야 받아주려고 했다? 너도 알겠지만 요즘은 임용고시 뽑기가 너무 힘들잖니. 그런데도 우리 태영이는 그 어린 나이에 보란 듯이 한 번에 딱 붙은 인재 중에 인재인 거지. 이 정도 조건이면 사실 선제안도 많이 들어오거든. 그런데 태영이가 널 선택했으니 우리는 일단 따르긴 하겠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걸 네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스스로 축복이라고 여겼으면 좋겠다.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머리가 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찍이 남편을 통해서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듣긴 했었거든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서 남한테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명예나 부를 많이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어릴 적에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간 포기하고 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시와 멸시를 당한 세월 때문에 어쩌면 강박이 있으신 것 같다고요. 결혼 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자 언젠가부터 남들에게 크게 부풀려 보여지는 걸 좋아하셨고 그렇게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자리만 찾아다니셨대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본인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나이 들고서 이제는 그냥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사니까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잠시 망설여지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다 미뤄두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인성과 성품을 믿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의 결혼을 시댁과 별개로 생각하자고 여겼던 게 너무 아니랬나 봅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그랬겠지만 전 첫 만남에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귀하게 컸다고 따질까 싶었지만 이런 일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사실을 알고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 차라리 숨기는 걸 선택한 거죠. 이 결혼을 위해 저희 집에서 돈을 더 대는 것도 왠지 싫었고요. 사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 집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저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 없고요.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나 소지하고 있는 물품도 과하지 않아서 아마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으로 충분히 식 올릴 수 있고, 둘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만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거들면서 어머니께 맞섰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눈에 보여지는 조건만 다지던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중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직 결혼에 허락받기 전에 한 번은 시어머님이 단둘이 같이 차를 마시자 해서 급히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웬 산골짜기에 있는 오두막 같은 카페로 부르시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차로 굽이굽이 산을 넘어 그것도 해가 지고 있는 시간에 초행길을 간신히 찾아갔고요.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불렀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굳이 그런 데서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카페는 낡고 허름했지만 단골이 있는지 생각보다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그 틈에 섞여 먼저 와 계셨고요.
그곳에서 만난 어머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지역은 어머님이 나고 자란 고향인데 이렇게 외지고 높은 산골에 카페가 생긴 게 신기하다고요. 제가 그런 말에 뭐라고 답하겠나요? 별 생각 없이 적당히 호응하면서도 저도 신기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카페가 어머님 본인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납부된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고요. 그 결과 지금 이 카페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찾아주는 곳이 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사실 어리벙벙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도지? 싶어서요. 어머님의 말씀은 결국 그거였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아 왔고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냈고 제가 그런 어머님을 모시려면 각오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럼 그냥 전화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무슨 이런 산골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나 싶었네요. 보이는 곳에 쓸데없는 의의를 두면서 각종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로 저를 지배하려는 어머님을 보니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분이라는 걸 완전히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각오를 다잡게 된 것 같아요. 꼬리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부모님을 찾아가 상견례 때 우리 집 상황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엄마는 센터에 다니는 정도로만 말씀해달라고요.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먼저 집안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고 그쪽이 우리 집안에 대해 알면 주위에 떠들고 다니게 될 것도 싫어서 그랬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기 위해서 의사 며느리를 원했던 걸 테니까요. 저만의 생각한 무리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결혼 후까지 비밀로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시부모님 밑으로 시집가는 걸 더 걱정해 주셨네요. 물론 저도 제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오롯이 남편만 보고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결혼생활 초반에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하긴 했습니다.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남편 덕에 저도 일상의 안정과 평안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좀 우습지만 시어머니 말이 맞았던 것 같네요. 남편을 만난 게 제게는 축복이라고요. 물론 저 스스로도 남편에게 축복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유일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댁과 왕래가 잦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였는데도 일주일에 무려 2번은 고정적으로 봐야 했어요. 결혼 전에는 전화만 주면 된다고 했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도 결혼 초반에 서로 얼굴 보면서 가까워져야 나중에 편하다면서요.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거나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하면서 정말 자주 뵙게 된 거예요.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몇 번 약속을 취소해보기도 했지만 취소하면 그만큼 새 약속을 잡아야 했어요. 결국 조삼모사 꼴이 된 거죠. 결혼 전에는 이런 상황을 보며 어차피 먹는 밥인데 시부모님 모시고 먹는 게 뭐 어렵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상황에 처해보니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어머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항상 식사 메뉴를 찾아보는 게 일이었고 밥 먹을 때 말이 없으면 왜 먹기만 하냐고 하시니 이야기거리도 찾아가야 했고 식사 속도도 맞춰야 하니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모든 언행들이 저를 무시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 제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셨던 거라고요. 이제 와서 본인들 뜻대로 며느리를 바꿀 수 없으니 저의 그런 점들을 하나씩 꼬집고 지적해야 속이 시원하셨던 거겠죠. 그럴수록 저도 오기가 생겨서 더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전 원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리는 타입이거든요. 저에게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던하게 넘기는 편이고요. 부모님의 성향을 닮아서 그런 건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범위가 커져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어머님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콕콕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콕 박혀서
빠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그냥 불편한 직장 상사와 식사 자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면서 나름의 지혜로 넘기려 했지만 화나고 답답한 기분이 쌓여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그런 애도 있었죠. 일이 밀려서 가뜩이나 벅찬데 엊그제 본 시부모님을 보러 또 외출해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을 붙잡고 성질을 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원치 않아도 당신과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따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신대요. 여태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결혼했다고 이렇게 부모를 쳐버리냐고요. 몇 년을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결혼 초기니까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건데 부모의 성의를 무시한다면서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네요. 어머님이 말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핑계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친해지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너는 회사 안 다니고 그저 집에서 놀고 먹으며 지내니까 좋지?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어디 가서 창피하기 싫이. 내 며느리가 집에서 일해요 라고 못한다 난. 이래서 집안의 환경이 중요해. 배울 점 있고 내세울 게 있는 집이어야 자식도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소양 있게 크거든. 이런 식으로 제가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것과 평범한 집안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빈정상하고 기분 나빴지만 그럼 오히려 도발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티를 안 내려고 했고요. 아마 시어머님은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저를 보며 이상한 집념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제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의도가 뻔히 보여서 웃겼지만요. 남편도 분명 그 부분을 알고 어머님께 따졌던 거겠죠. 하지만 워낙 할 말 못할 말 다 아는 분들에다가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운운하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참은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이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제 말에 남편은 도저히 부모님을 말리지 못하겠다며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참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 외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부부 사이를 평생 이어주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낮 없이 고민한 결과 아무래도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나도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감수한 일이 많은데 이대로 헤어지는 건 너무 아깝고 후회할 것 같아서요. 다른 부차적인 걸 제외하고 내 사람과 사랑만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개운해지고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더군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전부터 시어머님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친정엄마에게까지도 무례하게 굴어왔어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엄마가 봉사활동센터에서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력 단절의 여성이 적게나마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센터에 다닌다는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으로요. 또 저희 엄마가 잘 웃으시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시다 보니 그런 점을 만만하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유가 뭐고 어떤 마음이든 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님은 원래 제가 봉사를 다니는 걸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글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요. 그땐 결혼 전이었고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 싶어서 전 그냥 제 취미생활이라고 어머님과 저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때였어요. 엄마가 봉사활동센터 다니라는 걸 말씀하시자마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웃으시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일하는 건 그냥 취미 아니냐고요. 따님분은 취미로 봉사 다니신다는데 사돈분은 아예 직장으로 다니시냐면서 훌륭한 집안이라고 조롱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황한 시아버님이 곧바로 분위기를 풀면서 시어머님이 제가 봉사 다니는 걸 원체 자랑스러워했기에 이런 말 하는 거라고 두둔하셨고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 말을 매번 포장하고 수습하느라 아마 적잖이 진땀 흘리셨을 거예요.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은 시어머님의 태도와 자세에 불쾌하셨지만 남편은 마음에 든다며 저런 집안과 연결되는 건 싫지만 제가 원한다면 결혼을 진행해도 좋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전 결국 식을 감행했죠. 그 뒤로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의 안부를 묻곤 하셨어요. 아직도 센터에 다니시냐고요. 저까지는 괜찮아도 저희 부모님까지 이런 식으로 조롱받는 건 너무나 불쾌해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그냥 대꾸를 안 했네요. 그럼 시어머님은 또 자기 무시한다며 노발대발하시고요. 이게 참 애매하고 찝찝한 게 어머님은 대놓고 직접적인 말로 뭐라 하거나 상처 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들으면 그냥저냥 넘어가는데 두 번 생각하면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미묘하고 교묘하게 괴롭혀서 붙잡고 따지기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에 언급한 어머님의 일화들 전부 말투는 상냥하고 우아했어요. 다만 듣고 따져보면 사실 제 욕이라서 나중에 더 기분 나쁜 느낌이었죠. 저희 엄마에게도 항상 사돈으로서 격식을 차리는 듯 했지만 알게 모르게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즈음이었나? 어머님이 사돈댁과 저희 부부 이렇게 가족끼리 등산을 같이 가자고 해서 날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등산에 가본 적이 거의 없으셔서 뭘 입을지 몰라 그냥 봉사활동 가던 착장으로 오셨어요. 다들 기분 좋게 산 앞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바깥 사돈 안 사돈 오늘 두 분 다 집에서 급히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가시면 등산이 힘들 텐데 제가 요 앞에서 급하게라도 등산복 몇 벌 사올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걱정을 빙자한 어머님의 모욕적인 말에 너무 열받아서 곧바로 남편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아빠가 등산 안 좋아하는데 어머님 제안에 응했었으면 감사의 의미로 등산복이라도 사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회가 돼가지고 그 정도 눈치도 없어? 남편을 몰아세우니까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제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채아가 너 어른들이 있는데 지금 남편 때린 거니? 그게 무슨 예의 없는 경우야?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매주 만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남편도 그만큼은 애써야죠. 어머님 말씀대로 이런 복장으로 가면 등산이 힘드니까 다음에 가야겠네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들었고 곧바로 부모님을 모신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대로 이혼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는 정말만 감돌았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도 어머님이 어른이니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하신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별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주위에 어머님을 몇 번이나 보냐는 아빠의 물음에 전 사실대로만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뵙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적당히 비위 맞추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저런 모욕감을 주니 답답하다고도 했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제 상황을 직접 보신 부모님은 그날 참 심란해 보이셨어요. 친정에 가서도 부모님과 저는 잘 자라는 인사 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고요. 쉽게 잠들지 못하던 늦은 밤 남편에게 많은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장문에 긴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장인어른 걸 장모님 모시고 떠난 후에 내가 엄마한테 연 끊자고 했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멸감 주고 상처 주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본인도 실수한 것 같다고 하셨어. 더 이상 엄마랑 만나보라고 말 안 할게. 자기가 불편하고 싫으면 이제 아예 안 봐도 좋아. 그런데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엄마 말고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줘. 연락 기다릴게. 남편의 문자를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사과를 받는다면 저와 부모님의 마음이 풀릴까 싶기도 했고 애초에 어머님이 사과를 하려고 하실까 싶기도 했고요.
한다고 한들 그 말에 진정성이 있을까도 싶고, 그렇지만 남편에게라도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할아버지의 유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우리 가족 삶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요. 묵묵히 듣던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그간 말 안 했냐고요. 전 단지 신뢰가 없어서라기보단 이런 이야기들이 굳이 우리 사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혹여나 괜히 과시하거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시부모님께 끝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과 따로 만나지 않게 하겠다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겠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면, 만약 이제 만나는 날이 없을 거라면 굳이 제 상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못 만나게 된 상황에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 성격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우아한 방법으로 골탕 먹일 계획을요. 전 곧바로 어머니께 연락해서 곧 있을 어머님 생신 선물로 강남에 있는 피부과 예약을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 병원이었죠. 어머님은 이번 일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이 그저 제가 굽히고 들어갔다는 게 마음에 드셨는지 흔쾌히 알겠다고 답하셨어요. 그렇게나 좋아하는 피부과 관리를 예약해드린다니 얼마나 밝게 웃으시던지. 곧이어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한 번만 더 딸 좀 도와달라고요. 대신 저를 봐서 참아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방 먹인다고 생각해달라고요. 엄마는 크게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 몰래 한 소리 할까 싶었는데 이 방법이 점잖고 좋은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동의를 받아들고 난 후 어느덧 시어머님이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어머님은 강남에 있는 피부과는 처음이라며 잔뜩 꾸미고 오셨더라고요. 건물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무슨 관리를 예약했냐며 물으시기에, 아, 정말 저번 일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으셨구나. 실수한 것 같다는 말에도 아마 남편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 자리를 떠나놓고 이렇게 속 없이 선물을 드리겠다 하니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영양가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대로 엄마가 병원 의자에 앉아 계셨고요. 원래 엄마도 이따금씩 병원을 들리시곤 했거든요. 분위기도 살피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확인하실 겸사겸사로요. 그러니 병원 식구들과도 얼굴을 두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전 거의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요. 그렇게 도착하고 나서 어머님은 의자에 앉아있는 저희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옆에 앉아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 안사돈, 이 병원 다니세요? 이야, 직계라. 이런 자리에서 만나네. 아, 세아가, 네가 예약해드린 거니? 아니요. 엄마도 여기서 주기적으로 관리받으시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늘 그랬듯 또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사람 정 안 바뀌죠? 뭐? 아이, 설마. 여기가 그래도 강남인데 안사돈 다니는 센터는 여기서 멀지 않나? 집은 이 근처니까요. 설마라니, 안사돈께서 말씀을 좀 그렇게 하시네요. 엄마가 처음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니 어머님도 곧바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실수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런 반응이 기분 나쁘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9번 내내 참고 어쩌다 한번 화내면 사람을 우습게 하던 상대방은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대단하시네. 그다지 돈도 없어 보였는데 꼴에 관리도 받으시고 참 여유로우신가 봐요. 이 병원 안 되겠네. 아무나 받고. 이 병은 안 되겠네. 아무나 받고는 혼자의 말처럼 했지만 분명 저와 엄마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었어요. 저는
선을 넘은 그 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돈도 없어 보이는데 꼴에? 이게 무슨 무례한 말이에요, 어머님. 못 배운 거 티내시진 않길 바랬는데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뭐? 세아가 너 지금 뭐라 했어? 아니 어딜 감히 언성을 높여 지금? 저기 직원분, 여기 어머니께서 이 병원에 아무 손님이나 받는다면 불쾌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 너 진짜로 미친 거야? 정신 나간 거냐고? 어머님이 큰 소리로 저를 미치니까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어머님을 말리시며 웃는 얼굴로 한마디 하셨죠. 안사돈, 이제 안 되겠네요. 여기 이분 밖으로 모시다 드려. 이런 손님은 고객관리 차원으로 병원 쪽에서 내쫓아야 해. 그냥 받으면 아주 쌩난리 치거든. 엄마의 말에 직원들은 어머님의 팔을 잡고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끝까지 소리치셨고요. 저는 건물 밑으로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시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라고, 너희 엄마가 뭔데 나를 끌어내려고 했냐며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전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건물이고 그동안 어머니 행실 알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그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으니 이제 그만 연 끊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적잖이 놀라며 저에게 사실이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님이 엉망으로 만들어둔 자리를 정리하고 병원 식구와 엄마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엄마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후에 일은 뭐 후기라고 할 게 없네요. 현재는 남편과 둘이서 알콩달콩 마치 신혼 초반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이런 과거의 일도 전부 다 해프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고요. 그 뒤로 시어머님은 180도 태도를 바꿔서 때마다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연락이 오고 있다는 것만 알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확인한 적 없거든요. 처음엔 차단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웃기지만 때마다 반찬이나 선물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당장은 이런 대접을 누려볼까 합니다. 조만간 시댁을 찾아가서 시부모님을 만날 계획도 있고요. 그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누릴 건 충분히 누려보고 제가 받은 모욕에 대해 정중히 사과받은 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이든 저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북돋아주는 남편이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이만 긴 글 마무리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